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한 18만 4천 원 이렇게 있고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91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의 위치는 제가 별로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좀 장기 투자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제 경험상 난이도는 오히려 장기 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섹터도 또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강했던 섹터여야 되겠죠. 자, 홍인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전문한 트레이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트레이더분은 어떻게 보면 어쨌든 코스피 6,300까지 갔다가 지금 한 오늘 5,400으로 끝났나요? 5,487. 네, 5,487로 어쨌든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는 5,090 정도까지 한 1,200 정도 떨어졌을 때 이런 조정장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일단 궁금한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코스피가 6,300까지 갔었다가 지금 5,000까지 조정 받았다가 다시 반등해서 5,500 근처입니다, 여러분. 현 상황 증시 점검해 주시면서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3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어요. 토 나온 줄 알아. 그쵸. 정말. 그래서 이게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6,347 이렇게 2월 말에 찍고 이틀 동안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20% 빠졌죠. 그래서 거의 5,0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반등한 상태에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보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 한 2회로 IMF 금융위기를 맞을 라인 아니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사실 이 정도 하락 같은 경우는 이틀 합하면 굉장히 이틀 동안 가파르게 떨어진 이틀 합쳐서 거의 한 20%니까. 네네. 근데 사실 예전에 코로나 하락장 때도 굉장히 이 정도 수준으로 변동성이 심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언제 떨어진다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변동성이 발생하면은 거의 이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또 시장 보실 때 좀 어느 정도 폭을 예측하고 매매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작년 말부터 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만약에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가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갔으면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또 큰 조정을 거쳤다가 또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하고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좀 지수가 많이 올랐다고 할 때가 10월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이때 한 3,400포인트에서 여기 보시면 4,200포인트까지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랐어요. 그리고 이때 보시면 거의 안 쉬고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3,400에서 4,200이면은 대략 20% 정도 지수가 상승한 거예요. 근데 20% 상승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날에 지수가 2%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니고 그 다음 날에 보시면은 지수가 저가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넘게까지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날은 평상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꽤 강한 하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번 3월 초 시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급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날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10% 이상 장중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때 지수가 안 쉬고 20%를 올랐기 때문에 이때 아무리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좋다 그래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번 시장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올해부터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급등한 걸 볼 수 있는데 이때 1월 초에 첫 거래일에 한 4,200포인트대 정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약간 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이거는 사실 쉬었다고 보기에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4,200부터 6,300까지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20% 올랐는데도 하이닉스 10% 이상 이렇게 하루 만에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고 이런 조정이 나왔는데 이때는 50%가 올랐기 때문에 그 배 이상으로 한번 흔들리면 조정이 나온다고 예상을 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까지 올라갔다 조정을 받을지 여기까지 갔다가 받을지 또는 한 7, 8천 갔다 받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한번 흔들리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이렇게 좀 크게 떨어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는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첫날에 이렇게 한 7% 이렇게 좀 떨어졌었는데, 이때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루에 지수가 7% 이렇게 떨어진다면은 보통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어갈 만한 위치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시면은 그 50%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7% 하루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날에 좀 일부 매수를 좀 하긴 했었는데 뭐 비중은 얼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보시면은 이렇게 12%더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한 번도 반등을 안 주고 떨어질 거라고는 그렇게까지는 뭐 높게 예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때 좀 비중을 실어서 한번 들어갔었죠. 그래서 좀 반등해줬을 때 좀 수익 실현하고, 요즘에는 좀 3월에는 이런 식으로 좀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많이 매매를 했었고, 그리고 이럴 때 그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이게 뭐 지수 예측을 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뭐 지수가 반등을 할 때 가장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수가 여기서 뭐 100% 다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뭐 이렇게 이틀 동안 급락했다고 해도. 그런데 그 다음 날에 반등을 좀 시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3월에는 좀 많이 매매를 했었습니다. 저 그럼 그 하나하나씩 더 여쭤보면, 그럼 앞으로 증시는 이제 어떻게, 지금 코스피 기준에 했을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긴 흐름을 잘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 편인 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냥 계속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매매 스타일도 보통 그날 서서 그날 팔거나 해봤자 한 하루 이틀 정도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전에 지수 예측을 좀 해보려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그냥 상황을 보고 대응하자고 판단을 했을 때가 더 수익이 잘 나서 그렇게까지 좀 많이 예상하려고 하진 않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좀 앞으로 실적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피보다는 지금 좀 흐름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위에 있기도 하고, 이전에 좀 이란 전쟁 이후로 지금 급락했을 때 가격을, 이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다 회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 빨리 반등할 종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이길 수 있는 종목. 네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방어를 잘 하고 지수가 떨어지기 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 오히려 더 빠르게 반등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지수랑 한번 연관지어서 또 뒤에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지수 떨어질 때 매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던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위에가 코스피 지수 차트이고 아래가 한미반도체 종목 차트예요. 근데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지수 떨어지기 전날 그리고 전전날에 보시면 완전 이렇게 20%대 급등을 거의 2번이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지수 급락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12% 떨어졌는데, 한미반도체는 이날에 좀 별로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지수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아침에 지수가 많이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좀 상승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오후에 이게 지수가 12%까지 떨어지니까 결국에 좀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훨씬 강세로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는데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 경험상 지수가 반등을 시도를 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상황을 항상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이날 매매를 했던 게 한미반도체거든요. 그래서 3월 4일에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3월 5일까지 이렇게 가져왔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음날에 이렇게 지수가 한번 반등을 해주니까 오히려 이전 고가까지 이렇게 바로 상승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좀 21선 아래에 있고 추세가 그렇게 좋진 못하잖아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위에도 있고 많이 회복을 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뭐 앞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현대까지의 추세를 보면은 그래도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할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보다 이제 강하니까 앞으로 강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는 건데, 자, 그럼 이제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제 강한 종목을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자, 지금 지수보다 강한 섹터, 뭐 강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러면? 지수보다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네. 것은 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이게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좋은 실적으로 내면서 계속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데 막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최근에 또 뭐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 많이 올라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런 거 좀 집중해서 매매를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신재생 에너지가 되게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특별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꽤 강세를 보였었고,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좀 강세를 보였었고, 이런 거 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급락했을 때보다 더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저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이제 지수보다 강한 섹터에서 그 강한 종목이 있을 거잖아요. 찾아보면. 그러면 이제 그게 한두 개가 있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뭐 한국 증시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십 개 있겠죠. 네. 근데 지수보다 강한 섹터 한 개만 있지 않을 거고 한 뭐 세네 개, 다섯 개 정도 있다 치고 그 안에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 뭐 섹터보다 강한 종목 몇 개 또 있겠죠. 그걸 다 사진 않을 거잖아요. 그걸 다 사진 않죠. 그렇죠. 다 살 시간도 없고 다 살 눈도 없고 뭐 할 텐데, 그 중에서 지수보다 강한 섹터를 사는, 뭐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사는 기준은 또 다음 단계는 뭐예요? 어쨌든 1단계는 지수보다 강한 섹터, 강한 종목을 본다. 네. 오케이. 네, 그쵸. 지수보다 강한 섹터가 뭐 한두 개 있는 건 아니겠죠? 단순히 지수보다 더 세라고 하면 많을 거 아니에요? 평균보다만 높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셌던 테마를 저는 고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지수보다 세다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중에서도 섹터가 제일 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매일매일 주도 sek터를 체크하거든요. 그게 늘 말씀하신 주도주 섹터. 네네. 주도 섹터가 어떤 건지 체크를 하는데, 네. 주도 섹터는 저는 이거 키움증권 화면에 보시면 0186이라는 화면이 있어요. 키움증권 이게 0186인데. 네, 거래대금 상위라는 화면인데, 저는 강한 섹터를 볼 때 이 화면에서 찾거든요. 저 이거에서 찾는 이유가, 이게 뭐 상승률이 많은 종목이 많으면은 물론 그것도 강한 섹터가 맞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동반이 돼줘야지 그 시장 전체 참여자들이 많이 관심이 있다는 그렇죠.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상승률만 높은 종목은 물론 또 상이 너무 많이 가면 굉장히 센 섹터라고 보긴 하는데, 약간 속임수가 있을 때가 있다고 거래 대금이 실린 상승을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그래서 이게 거래대금이 실린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오늘은 약간은 주도 섹터가 조금은 애매하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는 날인데, 저기 우리기술 보이네요. 네네, 우리기술. 대우건설. 네, 우리기술 보시면은 이게 제가 거래대금 상위에서 한 5% 이상 오른 종목들 체크를 하고, 그 중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들 더 중요시 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기술, 이거 원전이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우건설, 이것도 원전. 네. 그리고 거래대금 8등의 LS 머티리얼즈,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그래서 이 정도 있는데, 오늘 그나마 뭐 셌다고 하면은 원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제가 오늘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게 그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끼가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끼라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이전에 상승했을 때 네. 최대 얼마나 많이 올랐나를 보는 거죠. 그 과거 차트 복귀를 통해서 보는 네네. 거네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올랐다 하면 어떤 종목은 상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뭐 한 10% 오르는 것 같으면 그대로 다 빠져가지고 한 5% 올라서 끝나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좋은 기록이 있었던 친구를 살 확률이 높다는 거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통 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이면 그냥 많이 올라간다, 또는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이면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네. 쉬운데,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게 그냥 이전에 어떻게 움직였나 보는 거예요. 뭐 쉽게 아주 싸게 표현하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네네, 그쵸. 이전에 상한가 친 놈이 또 친다. 예를 들어 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때도 보시면 뭐 20%대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굉장히 쉽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대장을 할 때는 뭐 이거를 상까지 간다고 보고 전 매매를 자주 하는 편인데, 그런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전에
뭐 이날 좀 많이 올랐었는데 24%까지 올랐다가 뭐 14%로 이렇게 마감이 되고 이날도 28%까지 찍었는데 22%로 마감이 되고 이렇게 윗꼬리가 네. 좀 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대우건설 같은 경우를 한 25% 이상 올랐을 때 이거를 좀 그 원전이 그래도 세긴 하니까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 예전 이력을 보면은 한 25% 가면 이제 더 못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매매를 안 했었고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뭐 특별한 요소가 있을 때는 또 매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평상시와 다르게 엄청난 양을 매수하고 있다든지 또는 뭔가 진짜 특별한 뉴스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매매할 때가 있는데 오늘 딱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어서 매매는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주도 테마 찾는 법을 말씀드리다가 이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도 테마를 저는 찾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원전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압도적으로 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전에 제가 아까 반도체 좀 소부장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은 진짜 압도적으로 주도 테마를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주도주 찾는 앱을 좀 만든 게 있는데 이걸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3월 5일 목요일이거든요. 네. 그 이날에 반도체 섹터가 좀 셌는데 보시면은 오른 종목들 보면은 테크윙 이렇게 좀 상한가 간 거 있고 이거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상한가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29% 올랐으면은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뭐 20조 지금 넘는 종목인데 엄청 세게 오른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원익 IPS도 25%, 네. 뭐 주성엔지니어 24%, 리노공업 23%, 제주반도체도 21% 이러면은 테마가 진짜 압도적으로 강하게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또 거래대금 상위를 봐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뭐 12%, 한미반도체도 28%,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날은 좀 테마가 압도적으로 세다고 생각하고 이걸 매매를 하고 그리고 저는 한 번 매매를 하면은 한 이틀 정도는 더 이 종목으로 트레이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이전에도 좀 공략을 했지만 이때도 제가 테크윙하고 좀 한미반도체 이렇게 정해가지고 네. 이제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3월 5일에 그 테크윙이 그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위에 뭐 레이저설이나 에이펙트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사실 저 뭐 이런 종목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크윙이 이날은 좀 대장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5일에 제가 매매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이날에 테크윙이 저는 상한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상 근접했을 때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매수했다가 여기 좀 샀다가 일부는 이렇게 저는 보통 상 들어갈 때 다시 수익 실현을 해줘요. 그 이유가 이게 상이 어떤 종목은 풀려서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다음날에 뭐 예를 들어서 미장이 떨어진다던가 하면은 뭐 개파락해서 떨어지거나 네. 이런 종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 아래에서 사면 일부는 좀 상에 수익 실현을 해놔야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날에 그 주도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 확실했고 그리고 테크윙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은 상한가여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이게 후발주들이 아까 보시면 뭐 원익 IPS니 뭐 리노공업이 이런 네. 종목 다 25%씩 올랐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이 좀 상한가를 가면은 이제 그 이런 후발주들도 다 센데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이라서 이 이후에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다른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이 이후에도 계속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대장주인 좀 테크윙을 사고 싶은 심리가 강한데 이거 상이라서 못 사니까 이런 후발주들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날에 이 종목이 좀 크게 상승할 확률이 그다음은 어떻게 높아요. 됐나요? 네, 그래서 다음 날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날 3월 5일 이날 상한가 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한 3% 갭상승했었는데 고가가 이렇게 거의 10% 이렇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날 좀 상한가 근처에 샀어도 오히려 이제 다음 날에 좀 더 크게 상승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는 별로 수익이 안 났지만 다음 날에 보시면은 이날에 아침부터 이렇게 좀 올라갈 때 팔고 약간 누릴 때 사고 이래가지고 계속 좀 올라가서 한 10%까지 아까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에 좀 샀다 팔았다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 실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테크윙 같은 경우에 한번 매매 손익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3월 5일에 그 이달 대장주 결정됐을 때 이제 매매를 시작해서 다음 날에 아까 후발주들이 셌으니까 네. 다음 날에는 이제 대장인 테크윙에 계속 집중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다음 날에 더 집중해서 계속해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좀 굉장히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첫날보다 더 많이 산 거네요. 네네. 근데 이게 뭐 매수가 23억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네. 제가 보시면 이거 샀다 팔았다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된 것이고 사실 한 번에 가지고 있던 것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팔 때는 그 가격대에 파는 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파는 거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일단 차트도 보고 뭐 종합적인 상황들 다 고려를 하는데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는 일봉 위치를 많이 신경을 썼어요. 이날
이날 3월 5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이날 보시면 가격이 66,300원이 상한가예요. 그래서 이전 차트에서 좀 저항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뭐 차트대로 무조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차트를 보면은 좀 지지 저항을 체크할 수 있고, 그런 지지 저항에서 좀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길게 주봉하고 월봉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전에 찍었던 고가가 78,000원이라는 가격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 보시면은 이날 종가가 66,300원이잖아요. 그럼 78,000원까지 대략 한 7%? 이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날 상한가 간 종목이고, 그리고 이날 섹터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네. 다음날에 매수세도 많이 몰릴 것이고, 이게 목표치가 신고가 7%에 있으니까 그까지는 도달할 확률이, 한번 찍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78,000원을 목표로 두고 이날에 좀 매매를 했었습니다. 78,000원이요? 네네, 78,000원이 이전에 월봉에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 가격이 78,000원이거든요. 실제로 얼마에 팔았는지 매도 가격이 나오지 않나요? 네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평균 매도가는 69,172원인데, 아까 저기 보여주신 네네. 거죠? 샀다 팔았다 계속 네, 하시는 거. 그러니까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그냥 저는 78,000원을 목표로 잡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78,000원에 다 팔려고 하면 이게 76,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돌파하고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조금씩 분할로 팔아주고, 또 뭐 눌리면은 일부는 다시 사주고, 이런 식으로 네. 해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틀 투자해서 얼마 벌었던 거였죠? 테크윈 같은 경우는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9,800, 900 네. 넣었던 금액이 6억이라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사고 팔았다를 한 게 다 누적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금 같은 경우에 한 5억 정도 넣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보통 5억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네네. 이게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이게 네. 좀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시장에는 제가 뭐 한 3억 이 정도로 줄일 때도 있고, 네. 요즘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을 때 네. 이때는 비중을 실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거의 한 10억까지도 올려서 매매를 했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거,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어쨌든 이게 사실은 뭐 이틀 만에 3, 4%인 거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 이틀 만에 이 3, 4% 벌면 연으로면 이게 얼마겠어요. 근데 왜 자산이 더 있으실 텐데 더 큰 금액으로 안 하시고 딱 한 5억, 10억 뭐 그 사이로 하시는. 이게 금액이 커지면은 일단 매수매도 체결시키기가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이면은 네. 사실 뭐 100억 이상씩 들어가도 괜찮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그런데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에 뭐 한 10억 이상 들어가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 이유가, 물론 나눠서 사고 팔면은 다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단타기 때문에 딱 원하는 시점에 이거를 한 번에 사고 팔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흐름을 보고 이게 추세가 죽어서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은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는데 내 거 다 못 팔아서 네. 조금 더 지켜볼까 하다가 매도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팔 때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살 때도 가격을 높여서 사야 되고, 네. 이래서 보통 금액이 많으면은 내가 막 주가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서 유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아니고 훨씬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사고 파는데 불편함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네. 제가 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주식 매매라는 게 100%가 없잖아요. 저도 이거를 확률 높다고 생각해서 네. 그때 들어가는 거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손절을 하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그러니까 바로 샀는데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그냥 한 500만 원이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샀는데 이거 좀 잘못 사서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 이거 한 500만 원 손절을 하더라도 그냥 팔아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500만 원을 손절하는 게 아니라 금액의 10배를 사가지고 만약에 5천을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이게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심리가 좀 안 따라주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 손실이 또 커지기 때문에 네. 이게 무조건 시드를 늘린다고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딱 그 수익금이 극대화되는 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금액을 잘 판단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타에서도 그렇고 장기 투자에서도 그렇고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도 테마를 찾는 방법은 아까 전에 거래대금에서 찾는다. 그것만 딱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네네. 저는 거래대금으로 종목은 거의 다 찾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은 과거의 차트를 보면서 오를 때 크게 오르는 경험들이 많은 종목을 찾으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최근 시장을 주도한 반도체 소부장 섹터라든가 아니면 방산 섹터도 있는데 이게 다른 테마보다 좀 강력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아무래도 이제 사이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오르고 이제 또 소부장 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그런데 저는 약간 예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흐름을 대략 알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예상해서 매매를 절대 안 하거든요. 아까 테크윈 같은 경우도 뭐 그걸 예상해서 했으면 저 아래에서 샀겠죠. 오히려 저는 상한가에 산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더 올랐을 때도 이렇게 그렇죠. 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확인하고 저는 무조건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가 뭐 내가 예상한다고 해도 그대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예상해서 하면은 이것도 올라갈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다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동안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많이 올라간다고 그때 어떻게 샀는데 이때 뭐 이란 전쟁 이슈로 그냥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상해서 산다기보다는 반응이 나온 거를 좀 보고 사고 그거를 좀 단기간에 그 종목을 트레이딩하는 편입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제 테크잉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네. 테크잉 말고 아까 그 다른 그러니까 테크잉도 올랐지만 다른 소부장이 오른 게 네. 테크잉을 못 산 분들이 상한가에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종목을 사고 싶어서 다른 종목 오른 부분도 있다 했잖아요. 네, 그날은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날 꼭 겹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테크잉 오른 걸 보고 다른 종목을 좀 뭐 5%나 10%일 때 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네. 보통 후발주를 사는 것보다는 무조건 대장주를 사는 게 이게 그 진짜 상한가에 사더라도 네. 후발주를 중간에 사는 것보다 네. 그 다음날에 갭상승이나 또 추가 상승으로 먹을 수 있는 폭이 훨씬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장주가 상한가에 닫혀 있는데 만약에 대장주가 상한가에 풀린다고 하면 나머지 싹 다 풀리겠죠. 어떻게 될까요? 급락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진짜 1등주만 매매를 하고 근데 네. 가끔씩 테마가 진짜 센 상황이면은 2등주, 3등주 특히 요즘에는 그 시장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이런 거 매매할 때도 가끔씩 있긴 한데 거의 뭐 90% 이상은 1등주 하나만 거의 매매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크잉 같은 경우 상한가 근처에서 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10%, 한 20% 올랐을 때도 거래대금이 올라오고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요거 들어가는 타이밍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상한가 꼭 직전에 가야지 사고 그 다음날 뭐 기다렸다 팔고 이렇게만 하진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진 않습니다. 제가 보통은 그 상따 때 사는 것보다 그 아래에서 사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테크윙을 왜 그렇게 높이 샀냐면 아까 제가 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테크윙은 보시면 그렇게 끼가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예전에 보시면은 최근 이렇게 봐도 상한가 간 적이 없죠. 그리고 뭐 이날 올라도 21%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끼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날 장중에는 예를 들어 한 15%, 20% 올랐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아, 올라가다 또 빠지겠지. 네네,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테크윙이 상한가에 근접한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 후발주들이 막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종목이 뭐 22%, 23%, 24% 이렇게 올랐는데 테크윙이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그 테크윙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만약에 딱 들어가 버리면 이게 후발주가 완전 폭락하지 않는 이상은 상한가에 안 풀릴 확률이 네.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다음 날에 거의 뭐 100%에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후발주가 확실히 올라가서 테마가 네. 엄청 강하게 형성된 걸 보고 매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테크윙이 이게 끼가 예를 들어 되게 좋은 종목이었으면 훨씬 일찍 매수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무리기술은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때 뭐 22%까지 갔다가 상한가 이렇게 두 번 가고 네, 끼가 좋네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날에 이런 위치에서 제가 테크윙을 봤더라면 이거는 한 15%에서라도 샀겠죠. 그런데 테크윙은 좀 더 진하고 그러니까 끼가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더 확실히 확인하고 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윙하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종목 보여드리면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까 지수가 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공략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은 이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1등 섹터의 대장주로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2월 26일에 보시면 주도 섹터 반도체 여기 한미반도체 이렇게 위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1등은 펜트론 뭐 거래대금 390억짜리라서 이거는 그냥 빼고 보고 이날 한미반도체가 대장주였거든요. 그래서 이날
2월 26일에 이렇게 28% 오르면서 대장주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심지어 고가가 20%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뜨는 종목은 진짜 센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틀 연속으로 떴을 때 사면은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이후에 좀 괜찮은 자리가 왔다고 판단됐을 때 매매하면은 이런 종목 끼가 진짜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좋은 자리가 왔다고 판단했을 때 매매하면은 정말 금방금방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센 종목이라고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아까 3월 4일에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센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월 4일에 이날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월 4일에 한미반도체와 코스피 지수 흐름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이때 보시면 이거 아래는 코스피 지수이고 위에는 한미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이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3.4% 이렇게 거의 한 4% 정도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어요. 이날에 유가도 급등을 하고 이래서 좀 개파락해서 시작을 했죠. 근데 한미 반도체는 보시면은 아침에는 좀 약하게 시작했는데 그 지수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을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이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코스피보다 훨씬 센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시도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훨씬 먼저 오르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틀 연속으로 장대 양봉이 발생했던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미 반도체가 좀 반등을 할 때 제일 먼저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한미 반도체도 제가 매매 타점을 좀 보여드리면 보시면은 이날에 그 아침에는 이게 셀지 몰랐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날에 아침에 이렇게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오른 것을 확인하고 이게 그 지수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해서 한 20% 정도 떨어진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게 반등 시도는 뭐 이날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그 다음 날이 될 수도 있고 언제 할지는 모르는데 반등 시도를 하면은 이게 제일 센 종목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지수가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좀 매수를 계속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때 샀다가 이때 올라갈 때는 뭐 싸게 산 거는 일부는 뭐 분할 매도로서 수익 실현을 보통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샀다가 올라갔을 때 팔고 지수 떨어질 때마다 이거는 계속 사가지고 비중을 좀 되게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수가 좀 올라갈 때 제일 세게 반등할 종목이다 해서 이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싸게 샀던 거 일부 이렇게 팔아주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죠. 그런데 다음 날에 이제 지수가 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니까 한미반도체는 완전히 급등을 했거든요. 이날 아침에만 한 시작할 때 거의 한 플러스 16%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센 종목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지고 있던 거 이때 아침에 이렇게 다 수익 실현해주고 좀 매매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제가 3월 4일부터 해서 3월 5일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 정리했는데 이렇게 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2억 7천. 네, 이때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가 반등할 때 제일 센 종목이 뭘까 해서 이때 찾았던 게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테크윈 이렇게 두 종목에 제일 집중해서 최근에 매매를 했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할 겁니다. 그럼 한미반도체, 테크윈 지난주에 어쨌든 그 조정장에 돈을 번 종목이잖아요. 돈을 잃은 종목은 없는가? 지금 다시 돈을 번 종목을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이런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도 그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왜 실패했는가? 제가 이때 좀 손실을 봤던 종목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월 27일에 이때도 급락하기 전이었거든요. 이때 굉장히 센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3월 3일에 이때도 좀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 지수보다는 훨씬 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후보로 두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3월 3일에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은 이거 아침에는 이렇게 뭐 매매해서 수익 실현하고 뒤에 그 지수 떨어질 때 센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오버나잇해서 가져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에 이게 예상과 달리 좀 계속 약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스피 지수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뭐 지수 떨어질 때 떨어졌다가 위에가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래가 코스피 지수거든요. 지수 떨어질 때 떨어졌다 올라갈 때 올라가고 거의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흐름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딱히 그러니까 아까 한미반도체랑은 완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수가 올라갈 때 이때는 좀 먼저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흐름을 보니까 전혀 센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아까 정리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기 이렇게 그냥 다 손절을 하고 매매를 마쳤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수보다 센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때 막 계속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수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니까 이거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 다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거는 제가 아까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매매를 했었는데 네. 이게 전날에는 이렇게 수익을 냈었는데 이날에 좀 예상과 다르게 가가지고 꽤 이거는 손절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이죠. 네, 마이너스 난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난주 이번 주 뭐 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돈을 보셨나요? 제가 그럼 한번 그 월별 계좌를 다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 올해 거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아주 좋습니다. 그 작년 거 보면 너무 배 아플 수도 있으니까. 원으로 해서 검색해 보면은 제가 3월에 한 8억 3,900 이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1월에 9억. 네네 1월에 9억이고 잘 보이네요. 좋습니다.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0억을. 네, 이번에는 좀 장이 변동성도 심했고 네. 저에게 맞는 장이 와서 다행히 네. 이렇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억. 이야, 아니 근데 20억을 단타로 벌었다는 게 더 대단하네요. 이게 오른 장이라서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도 4,200에서 50% 가까이 올랐겠군요. 네. 4,200에서 한 6,300까지 친다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40억 넣은 사람은 지수를 투자했으면 이제 20억 벌 수 있는 건데 이제 또 트레이딩을 통해서 또 20억 벌었다는 게 좀 느낌이 좀 다르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가 옛날에 저는 장기 투자를 했었는데 네. 그때 장기 투자를 하면 사실 지수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좀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해도 시장이 흔들리면 힘든데 그래서 사실 전업을 하려면은 계속 꾸준히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단타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단타 매력을 그래서 느껴서 지수 예측보다 당일의 수급에 집중하는 데이 트레이딩 방식 고수하는 네네. 그리고 제 아까 수익을 보셔도 2월에 오히려 이때 지수가 5,000에서 6,300까지 한 20% 올랐잖아요. 네. 근데 5월에는 제가 아까 한 3억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네. 3월에 오히려 지금 보시면은 지수가 이렇게 급락도 하고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때 오히려 아까 한 8억이었나요? 9억이었나요? 한 그 정도 이렇게 오히려 더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으신 편이잖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네.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신데 전업 투자로 시작한 게 몇 년도였죠? 저는 전업을 완전히 시작한 거는 2023년도입니다. 23년이고 그러면 투자 시작한 거는요? 2010년부터 했는데 네. 그때가 제가 15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2010년부터 시작했고 2023년부터 전업 투자자가 됐으면 좀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는 의미 있는 수익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우리가 뭐 직장인 연봉으로 1억이 뭐 고연봉으로 하니까 1억 이상 낳는 시기는 몇 살 때부터인 거예요? 몇 년도부터인 거예요?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났던 게 2023년부터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수익이 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업을 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계속 수익을 난다고 했을 때는 2023년부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업을 딱 시작할 때부터 그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전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좋을 좋아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2023년 초죠. 그때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근데 그러고 제가 좀 이쪽 증권 이런 데 관심이 되게 많다 보니까 좀 2022년부터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증권사에서 인턴도 인턴십. 하고 그리고 또 23년에도 졸업하고 좀 증권사 쪽으로 이렇게 갈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옛날부터 좀 단타로 전업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증권사를 가버리면 이제 나와서 전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쌩쌩할 때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좀 지금 안 해보면은 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업을 한 뭐 몇 달 해보고 안 되면 아직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시 증권사 지원해서 가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만 전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네. 하고 23년부터 전업 투자를 시작한 거였어요. 근데 그때 2023년에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전지 장세가 왔거든요. 뜨거웠죠. 네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렇게 제일 센 테마 위주로만 항상 공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맨날 그냥 2차 전지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수익이 좀 굉장히 많이 나면서 이제 이거는 완전히 전업을 할 수 있는 확신이 들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좀 네. 저도 그리고 뭐 몇 달 또는 뭐 연이 이렇게 지날 때마다 계속 네. 매매 실력도 훨씬 늘어나고 있고 매매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도 계속 커지고 있어서 네. 좀 이렇게까지 또 좋은 장도 만나서 할 수 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금 뭐 편하게 오픈하시길래 작년 수익도 오픈할 수 있나요? 미래에셋? 작년 수익 같은 경우에 미래에셋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제가 작년에는 계좌를 좀 여러 개로 매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만요. 올해는 계좌를 여러 개, 그래도 뭐 미래에셋만 하진 않으시죠? 네네. 다른 것도 있는데 올해는 미래에셋 주력으로 했었고 올해는 주력이다, 여러분. 다른 계좌도 다 엄청난 수익이 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채널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다른 뭐 한국투자증권으로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합하면 한 15억 정도. 작년에 주식으로만 15억. 올해가 더 많이 번 거네요? 그쵸. 올해 더 많이. 3개월 만에? 네. 왜, 뭐 어떤 다른 변수가 있는 건가 아니면 본인의 실력이 더 나아져서? 아무래도 좋은 장을 만나서 이게 유동성이 좀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가능했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전업 투자로 지금 이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작년에 어쨌든 다 합쳐서 한 15억? 네, 그 정도. 15억. 올해 뭐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현재까지는 올해는 미래에셋증권이 주계좌죠. 네네. 제가 다른 계좌도 있긴 한데 올해는 거의 이걸 주려고 많이 썼습니다. 올해 어쨌든 미래에셋증권 보여준 계좌로는 한 20억 정도 수익인데 이렇게 탑 트레이더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뭘까요? 저는 좀 많은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좀 진짜 센 종목에 압축해서 매매한 게 많이 수익을 늘어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루에 몇 개나 매매를 해요? 종목은? 종목 같은 경우에 이게 장세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진짜 장이 활발할 때면 한 5개까지 할 때도 있는데 5개 이내로 이제 그걸 사고팔고 한다는 의미죠. 네네. 근데 보통 요즘에는 장이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도 매매를 하는데 보통 때는 거의 한 2개? 아니면 한 3개 이 정도 할 때가 많은 것 제일 같습니다. 센 놈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면서 뭐 조금씩 벌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센 거 하나 잘 찾아가지고 이거를 집중해서 계속 파는 게 비중도 실을 수 있고 더 중요한 종목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일 수익금 인출하는 자금 관리 원칙이 매매 심리 안정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나요? 아까도 자금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금액이 계속 커지면 좀 매매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아까 한 20억 정도 수익이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대략 한 5억 정도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뺐다는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5억에서 한 20억 이렇게 벌어서 25억으로 매매를 하면 그걸로 잘못 매매했다가 이거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제가 5억으로 매매하면 벌 수 있지만 25억으로 매매하면은 이게 또 금액이 너무 커지다 욕심이 보니까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네. 욕심도 날 수 있고 이게 수익 손실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니까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매를 할 때 저는 예전에 좀 내가 감당 못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막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 상태에서는 절대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시면은 금액을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그것도 살까 말까 고민될 때는 사지 말고 팔까 말까 고민될 때는 팔아야 한다고. 그래서 그 뜻은 주식을 가능하면 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 가지고 있는 게 디폴트거든요. 그리고 단타가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금이니까. 네네. 그래서 뭐 떨어질 때 안 당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반대로 근데 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것도 꼭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장단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전업 투자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자본이 진짜 많아서 뭐 장투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거의 단타로만 전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손실 이후 발생하는 복구 심리를 다스리기 위해 본인만의 통제 방법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번 이렇게 큰 손실이 발생하면 뇌동매매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 1,000만 원 이렇게 손실을 보면은 이거를 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000이면 이거 그냥 장 종료 전까지 그러니까 뭐 본전이나 뭐 손실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1,000 손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손실이 2,000, 3,000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게 그 올라갈 상황에 기회가 왔을 때 매매를 해야지 그 수익 손실을 보고 매매를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 손익 보여드리긴 했는데 저는 장중에 손익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래서 그 HTS에서 손익 나오는 부분을 그냥 다 가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익률만 보고 매매를 하는데 근데 또 뭐 수익률만 봐도 사실은 암산으로 계산이 되기야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리가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수익 손실 절대 보지 마시고 특히 매매를 하실 때 뭐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한 1,000만 원 수익 나면 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게 수익 손실 금액에 상관없이
없이 이거는 사야 될 때면 사야 되고 팔아야 될 때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 손실 최대한 안 보고 그냥 올라갈지 내려갈지만 잘 보고 판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료의 크기를 판단할 때 본인의 주관보다 시장의 반응을 우선시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래서 이게 재료의 크기를 판단할 때도 예를 들어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날에, 그러니까 전쟁 일어났을 때 첫날에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라고는 사실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첫날에 초반에 엄청 박살나진 않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첫날에 별로 안 내렸는데, 그래서 이날 지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날 시작할 때 마이너스 1.26이에요. 그러니까요. 1.26이면 사실 별로 안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파가 생각보다 적구나. 전날 네. 휴일이었고. 그리고 뭐 이때 비트코인도 뭐 보면은 그나마 주말에 열리는 게 비트코인이 한 1% 내렸고 사실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이날에 뭐 전쟁 관련주나 이런 거 매매할 생각을 뭐 약간 그러니까 뭐 좋은 테마가 세게 형성되면 네. 하겠지만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네. 없이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날에 시장이 열리고 전쟁 관련주가 진짜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3월 3일에 이날에 보시면은 거래대금 상위 이렇게 4% 이상 오른 종목인데 1등부터 5등까지 전부 다 전쟁 방산 관련주예요. 확실한 주도주네요. 네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 하나 시스템 상한가, 현대 로템 10%, LIG 넥스원 상한가, 또 풍산도 22%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런 압도적인 주도 테마가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 방산주를 매매한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날에 보시면 이렇게 LIG 넥스원을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이때가 9시거든요. 이때 9시도 그렇고 프리장에도 아예 매매를 안 했잖아요. LIG 네. 넥스원을. 그러다가 제가 오히려 이거를 한 10시? 거의 정도 가까이 돼서 네. 이때부터 매매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때 매매를 했던 이유가 그 제 예상대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선택을 보고 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방산주들 또 뭐 전쟁 관련주들 다 올라오고 이때 LIG 넥스원이 대장주였거든요. 아까 하나 뭐 시스템도 결국에 상한가 가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25% 오르고 했는데 이때 아침에 상한가 찍었던 건 LIG 넥스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장이라고 판단하고 LIG 넥스원 상한가 풀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뭐 상한가의 일부는 챙겨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한가의 일부 수익 실현해주고 이거 다음 날로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다음 날에 보시면은 LIG 넥스원이 아침에 뭐 프리장에 바로 한 16% 올라가지고 이때 전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LIG 넥스원 보여드리면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3월 3일에 이걸 예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해서 이렇게 샀는데 다음 날에 이거 보시면 수익률이 15%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센 테마가 형성된 걸 보고 늦게라도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다음 날에 이렇게 크게 올라서 좀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상해서 하는 것보다 시장 반응을 보고 하는 게 네.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럼 드립니다. 시장 반응에서 좀 연결해서 뉴스에 호재가 나왔음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재료 소멸은 좀 어떻게 미리 감지할까요? 저는 일단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나온 다음에 테마가 다 같이 형성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높은 가격이라도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재료 소멸되는 것을 미리 무조건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이거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보시면은 10월 27일에 시가가 10%로 플러스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좀 미국의 좀 원전 관련해서 그 약간 수주 관련된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와가지고 이게 1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재료 소멸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거 전날에 약간 이상한 게 있잖아요. 보시면 이때 갑자기 16%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 뉴스도 없었거든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대형주가 갑자기 16%가 오른다는 것은 이거 100% 뭔가 좋은 뉴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을 상황이 높은 거죠. 그런데 다음 날에 또 주말 사이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이날 10% 갭 상승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날에 이걸 누군가 알고 미리 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월 24일에 이때 분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더 좀 와닿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거는 그 1시 반까지 아무런 흐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시 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들어올리면서 이때 한 16%를 이렇게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건 대형주인데 사실 오후에 1시 반부터 종가까지 16% 오른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에 보시면 이렇게 갭 떴다가 이날 다들 알고 샀으니까 이날 산 사람이 그냥 팔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미리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좀 막 거래량 터지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급등한 네. 이력이 있다. 이런 거는 그 뉴스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 한 사람이 다 팔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다 노출된 뉴스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적인 측면에서 차트 보시는 분이니까 대형주 위주로 뭐 또 많은 분들이 대형주 위주 많이 투자하시니까 요즘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두 개 종목 차트 보시면 좀 어떤가요? 일단 먼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한 18만 4천 원 이렇게 있고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91만 원 이렇게 네. 있는데 저는 이걸 뭐 예상해서 매매를 하진 않는 편인데 근데 지금 당장의 위치는 제가 별로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 이유가 저는 보통은 이렇게 21선 위에 있고 일봉이 이날이 주도 테마면서 대장주가 되면서 이렇게 신고가에 가까워지면서 상승하는 위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주도주 테마는 약간 아닐 수 있는 느낌이 좀 드는 거군요. 네네. 근데 이렇다고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예시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현대차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월 6일 기준으로 볼게요. 그래서 2월 6일 기준으로 보면 이때 고점을 찍은 다음에 점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네. 21선 아래로 가고 여기 고점까지 거리가 되게 멀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한 12만 원이니까 거의 뭐 상한가 가야지 고점을 네. 갈 수 있는데 현대차가 하루 만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며칠 흐름을 보시면은 이때 이렇게 이탈한 것 같은데 서서히 이렇게 올려주는 흐름을 네.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기 이제 주도 테마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이 나온 다음에 좀 올라가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차트만 보고 예상하기보다는 일단 네. 차트는 그 보는 요소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고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날의 1등 테마이고 이게 그 중에도 1등 주인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1등 테마와 1등 주식만 사시는 분.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일봉 차트가 좋으면 좋고 또 네. 프로그램 기관 수급 이런 게 좋으면 더 좋겠죠. 프로그램과 기간 수급. 그러면 장 시작 후에 어느 정도부터 시간 지나고 투자를 시작하시죠? 저는 일단 제가 매매를 하는 게 뭐 저는 네. D 플러스 0, 1, 2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D 플러스 0은 첫 장대 양봉을 뜬 날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날 주도 테마인 종목만 매매를 해요. 그래서 첫 장대 양봉 뜬 날인데 이날에는 아까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서 주도 테마랑 대장주 확인하고 매매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거를 아침에 너무 일찍 보면 그날 방향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을 그렇죠. 때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9시 10분에는 원전이 센 것 같다가 9시 20분 되면은 뭐 신재생이 센 것 같다가 뭐 30분 되면 반도체가 센 것 같다 이렇게 네.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9시 30분 이전에는 잘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매매를 하는 종목은 진짜 뭐 최근에 진짜 엄청 셌던 테마고 끼도 엄청 좋고 시작부터 수급도 네. 엄청 좋다. 이러면은 좀 더 일찍 하는 것도 있는데 네. 거의 그런 경우는 9시 없고 30분 이후부터 하는 거죠. 네네, 보통은 거의 9시 30분 이후부터 합니다. 아까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10시에 매수했는데도 네. 그렇게 많이도 나잖아요. 네. 그리고 뭐 테크윙은 그 오후에 상단을 했는데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일찍 잡을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일찍 잡아서 끝까지 잘 가면은 수익을 높게 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떨어질 확률도 높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잘못 사는 거는 아직 좀 주가가 안정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금방 떨어져서 손절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 9시 30분 이전에는 가능하면 안 사고요. 그래서 첫 장대 양봉 뜨는 위치의 종목은 9시 30분 이전에 매매를 안 하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D 플러스 0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D 플러스 1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보통 한번 주도 테마 대장주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은 제 경험상 무조건은 아닌데 조건에만 맞으면 한 이틀 정도는 더 센 흐름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을 저는 이날을 예를 들어 D 플러스 1일, 이날을 D 플러스 2일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선전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신뢰가 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D 플러스 1일, 2일에는 이미 좀 확정된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침 일찍부터 매매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봉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매매 시간이 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실시간 프로그램 매수 추이와 기간 가집게 데이터를 매매 타점 잡기는 어떻게 활용하세요? 저는 일단 네. 이게 국내 시장이 이게 되게 저는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종목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이 매매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외국인이 매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또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는 종목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0778번 그리고 기관 가집게 같은 경우는 1051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장중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장중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나오고 네. 기관 기관 가집게는 이거 1차에는 안 나오고 2차, 3차, 4차, 5차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9시 50분, 한 11시, 1시 10분, 한 2시 20분 이 시간쯤에 4번 이렇게 장중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이거 실시간으로 프로그램과 기관 수급을 보고 더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산다고 이걸 다 사는 것도 아니고 판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까지 받쳐주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부분에서 매도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때는 그러면 이건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것만으로는 판단을 하긴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보통은 뭐 매도 호가에 많이 쌓여 있으면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그러니까 좋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매수가 많으면은 이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사람 심리로 생각해 보면은 쉬운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 주식이 세서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팔려고 하겠죠. 아니면 안 팔려고 해요.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안 팔려고 하거나 비싸게 팔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일단 뭐 안 팔려고 하는 거는 뭐 안 파는 거고 오히려 비싸게 팔려고 하면 위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주식이 당장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래에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은 그냥 호가를 낮춰서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 호가에 위에 잔량이 안 쌓여있고 그냥 아래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거는 내가 조금 지금 파는 것보다는 내가 이거 그냥 오늘 팔기에 하겠지만 한 1, 2%라도 더 오르면 그냥 그때 팔아야겠다 이러면 위에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주식일수록 매도의 잔량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매수 같은 경우도 내가 이거 당장 올라갈 것 같으면 네. 빨리 호가를 올려서 사야지 누가 아래에 이렇게 걸어 놓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수 잔량이 많은 종목은 지금 굳이 안 사도 좀 내려가면 사겠다 이런 심리가 강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호가에 많이 쌓여 있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약간의 확률일 뿐이지 이것만 보고 매매하시면은 깡통 찹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테크이든 뭐 한미 반도체든 다른 종목이든 약간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따라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럼 그 종목도 이제 다음날 이제 오르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상한가를 따라잡는 건데 다음날 매도 시나리오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매도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아까 그 테크윙 보여드릴 때 이전에 뭐 차트 보면서 저항을 이렇게 네. 보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후발주 흐름을 많이 보거든요. 후발주. 그래서 후발주가 세면은 다음날에 많이 올라요, 보통. 그럼 좀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후발주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대장을 사고 싶어도 못 사가지고 후발주를 샀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대장이 다음날에 많이 올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목표를 좀 더 높게 잡는 편이고 만약에 후발주 흐름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하면은 저는 상한가 들어갔어도 그냥 상한가 팔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발주 흐름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뭐 네. 차트에서 지지 저항도 보고 또 뭐 보는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이거를 뭐 전부 다 설명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찾아보시고 또 유튜브 채널 하고 계시니까 채널 이름이 대왕개미 홍인기 아닌가요? 네, 대왕개미 홍인기라는 네, 유튜브 거기 채널.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신 부분들 잘 조합하면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겠죠. 어쨌든 근데 가장 큰 거는 아까 한 번 더 보여주시면 그 거래대금 보는 거 키움증권에서 보는 거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해서 물량이 많으면서 상승이 높은 거였죠. 네네. 거래대금도 많고 상승률도 높은 종목이 어떤 테마 섹터에 속하는지 네. 찾습니다. 거기서 뭐 물량이 많고 상승이 높은데 그 섹터에 뭐 한두 개밖에 없어. 네. 그러면 그 종목을 안 사겠네요. 한두 개밖에 없으면 거의 안 하죠. 근데 뭐 그걸 무조건 절대적으로 개수로만은 볼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두 개라고 해도 이게 1등, 2등에 있고 두 개가 뭐 거의 상한가예요.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같은 섹터고. 네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개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승률도 높은 게 많을수록 유리하죠. 네. 또 시장가 매수 대신 지정가로 호가를 높여 잡는 방식이 슬리피지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건가요? 저는 매수를 할 때는 시장가로 사는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올라가는 종목 시장가로 사면 너무 높은 가격에 사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한 10% 오른 가격에 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나도 시장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전에 누가 뭐 큰 물량을 확 사버려가지고 나는 10%에 사고 싶은데 한 13%에 사자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뭐 안 사면
사면은 안 샀지 내가 원치 않는 가격에는 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더라도 예를 들어 10%인 종목을 그냥 꼭 사고 싶다 하면 한 플러스 11%에 그냥 주문을 넣지 시장가에 있는 매수는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매도할 때는 저 시장가로 팔 때도 꽤 많거든요. 그 이유가 그 사는 거는 그냥 안 사지면 그만이고 그냥 수익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 때는 내가 못 팔면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싸게 파는 거를 감수하더라도 호가를 좀 낮춰서 팔 때가 있습니다. 자, 분봉상 주가가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밀렸을 때 깊은 눌림으로 판단하고 매매를 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 이게 그러니까 첫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것도 일봉 위치에 따라서 사실 다르거든요. 네. 일봉 위치에 따라서 어떤 날은 그 뭐 절반이 아니라 더 떨어져도 매매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도 테마 대장으로 첫 장대 양봉이 나오는 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한 상승폭의 반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게 추세가 거의 무너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도 테마 대장주면은 그날의 1등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상승폭의 반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떨어져도 이게 진짜 좋은 종목이라면 최대 한 3분의 1 정도 폭까지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떨어지면은 이게 좀 이제 시장 관심에서 이탈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때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체크해 보면은 이거를 주도 섹터라고 볼 수 없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이게 상위 종목이 예를 들어 내가 원전을 샀는데 원전이 많이 포진돼 있고 많은 종목이 올라 있다 이렇게 해서 매수했는데 그렇게 반 정도 떨어진 상황까지 가면은 원전 종목들 좀 대금도 많이 떨어져 있고 상승률도 다 많이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사실 그까지 가지고 있을 일도 없고 그럼 또 이제 그 종목 갈 확률도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게 그러면 이렇게 반까지 떨어지면 손실을 크게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테마주를 매매하는 이유가 개별주는 다른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움직이니까 혼자만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근데 테마주는 후발주들의 흐름을 보고 매매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LIG 넥스원 뭐 상한가 근처에 샀는데 그러면 이거 매매를 할 때 LIG 넥스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다 같이 봐야 돼요. 현대로템. 네네, 현대로템 이거 다 같이 봐야 되는 게 이런 후발주들이 너무 떨어져 버리면 이게 대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는 속도가 보통 대장이 제일 늦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후발주들이 먼저 미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대장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주가 많이 올라서 그냥 상승률이 높다고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적게 오른 게 훨씬 위험해요. 그래서 적게 오른 거는 대장주가 조금만 흔들려도 폭락을 해버리고 떨어지는데 더 먼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대장주는 후발주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대응할 수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시장에서 물타기나 인버스 매매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물타기라는 게 보통 물타기의 의미가 내가 샀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더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산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더 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사는 이유가 이거를 내가 샀는데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아까 한미반도체도 제가 떨어질 때 사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지수가 떨어지면 사실 어디가 바닥이다라고 예상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 반등을 할 만한 가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부터 서서히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날 지수가 한 마이너스 10%까지 만약에 떨어졌다 가정을 해보면은 이거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면 이 정도면은 낙폭 과대라서 뭐 얼마까지 더 떨어지든 올라가면 이 가격까지는 올라간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가격이 있어요.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래 또 와닿으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제가 막 매수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때 제가 매수를 한 게 이쯤만 해도 사실 지수가 좀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 매매를 한 건데 그런데 이때도 사실 제가 이게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져서 올라갈지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매수는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틀 동안 지수가 한 마이너스 15% 떨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기간에 반등만 조금 해줘도 이 가격까지도 충분히 올라간다라는 저도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보다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계속 더 사는 거예요. 이게 저점이 어딜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가는 분할 매수 방식은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물타기라는 거는 보통 내가 지금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져서 그냥 더 사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위험한 매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아까 타점 보여드렸어요. 그거 떨어졌는데 그냥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떨어진다고 뭐 더 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요 밑에까지 더 떨어져요. 네. 그럼 매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수랑 흐름을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는데도 못 간다. 그러면 매도합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수는 여기서 살짝 반등한 느낌이 있어. 네. 지수도 못하다 싶으면 그냥 빨리 매도. 네네. 그러면 대응을 했겠는데 근데 한미반도체는 지수보다 계속 셌거든요. 그래서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건 반등할 때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근데 물타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올라갈 것 같아서 지금 샀는데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단가를 낮춰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물타기를 해서 매매를 하면 약간 단가를 낮춰서 반등해줄 때 탈출할 수 있을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본전에 탈출을 하는데 근데 어떤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완전 폭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면은 확률상 본전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런데 잃을 때 크게 잃는 거죠. 그러면 손익비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 때는 10만 원 벌고 잃을 때 100만 원 잃는 거죠. 그런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버스는요?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게 그렇죠. 인버스잖아요. 근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떨어질 걸 맞추면 남들 다 잃는데 나만 버니까 되게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인버스라는 게 이게 사실 지수를 예측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10번 중에 한 9번 맞춘다고 해도 한 번 잘못 맞추면은 거의 완전 낙오가 되는 게 인버스예요. 그래서 제가 인버스를 안 하는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사서 잘 되면은 좋은데 만약에 잘못된다 할 때는 만약에 일반적인 개별 종목을 매매하면 보통 지수랑 이렇게 특히 변동성이 심할 때는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한미반도체 여기 샀는데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면서 급락을 하면서 내 한미반도체도 떨어지고 다른 종목도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뭐 언젠가는 반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수익 낼 기회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 손실을 보더라도 기회를 또 새로 잡을 수 있는데 근데 인버스를 했는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종목들은 다 저기 높이 올라가 있는데 나만 손실을 보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는 다 이미 높은 데 있는데 내 원금은 줄어들어 있고 이러면은 이제 기회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버스는 10번 중에 9번을 벌어도 한 번 잃으면은 이제 좀 완전 시장에서 낙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인터뷰를 만나뵀을 때도 이제 대표님 투자 방법이나 이런 거 방식이 지금이랑은 되게 흡사했던 것 같은데 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매매 원칙 끝까지 지키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아까 뭐 2010년부터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쌓아오면서 저는 이 제 매매에 대해서 완전 정착을 하고 이대로만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좀 따라다니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장이 좋다 그러면 미장에 갔다가 또 국장이 좋다 그러면 국장에 갔다가 또 뭐 코인이 좋다 그러면 코인에 갔다가 또 국장 내에서도 지금이 좀 이렇게 최근에는 3월에는 단타를 해야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었고 장투를 하면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막 올라갈 때는 원래는 단타를 하던 사람이 이거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장투를 해야겠다 해서 매매법을 바꿔서 이제 또 장투를 하면은 또 이렇게 물려서 떨어지고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막 매매법을 바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그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방향으로 가야지 그걸 결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국장이 이렇게 좋아진 게 작년부터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미장이 좀 계속 좋다고 해서 이거 국장 그냥 버리고 미장으로 가면은 이제 또 사이클이 또 미장에서 이렇게 국장으로 올 때도 있고 좀 움직이는 편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 이게 한 분야에서 좀 어느 정도 경험도 많고 좀 오랫동안 좀 해봤어야지 매매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상황맞게 계속 여기저기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좀 트렌드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본인만의 방법을 좀 잘 정해서 그거를 좀 밀고 나가시면은 좀 기회가 올 때 좀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대표님은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고 계시지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뭐 성장주 투자하신 분도 있고 같이 투자하신 분도 있고 단기 투자하신 분 다 각자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최악인 것 같고 근데 단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에는 조금의 회의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기는 오히려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주의나 성장주 투자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단기 투자는 뭐 허락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잘 맞거나 잘하는 좀 더 거기보다는 훨씬 소수의 숫자인 것 같은데 공감하세요?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는 단타든 장기 투자든 여기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5% 미만. 어디든. 네, 진짜 높게 봐도 5%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게 사람 심리도 되게 움직이는 것이고 해서 되게 난이도가 높단 말이죠. 그리고 또 사실 좀 장기 투자가 좀 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제 경험상 난이도는 오히려 장기 투자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진짜 여유 자금도 굉장히 많고 이거를 오랫동안 그냥 안 빼고 쓸 수 있는 경우라면은 그냥 뭐 여러 종목 분산으로 넣어놓고 좋은 거 해놓고 하면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까지 돈을 한번 목돈에 이렇게 넣고 막 5년, 10년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사람마다 좀 돈 빼야 될 일도 많고 해서 제가 경험상 이게 장기 투자로 하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았고, 특히 장기 투자는 시드가 진짜 많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은 주말이지만 내일 어쨌든 증시가 10% 이상 뭐 폭락하는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면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실 건가요? 역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의 상승률 높은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10% 떨어지면서 뭔가 10%나 떨어졌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락에 만약에 이유가 되는 테마가 거래대금 상위에 막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게 제일 일단 우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테마 형성이 안 되고 그냥 다 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이게 지수가 10% 떨어진다 그래도 그냥 처음부터 10% 끝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떨어질 때도 떨어졌다 올랐다가 이러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때 종목하고 지수를 비교해 보면서 상대적으로 떨어질 때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섹터도 또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강했던 섹터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3월 13일 저녁 10시에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장 마감한 거 기준으로 가장 센 섹터는 어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강한 주도 섹터는 아니면 뭐 이번 없었어요. 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일단 오늘 한번 보면 이렇게 뭐 원전, 신재생 있었고, 어제는 또 신재생, 또 통신, 반도체, 에너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이번 주에 제일 센 거는 이런 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이런 관련 테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확률이 높은 거를 이쪽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전에 반도체 정도로 세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신은 없습니다. 여기에 반도체가 이제 키워드가 두 번 겹치는 거면 이때는 소부장이 좀 많이 갔었나 봐요? 네네. 이때 소부장이 많이 갔었고, 그리고 이번 하락 때 반도체가 좀 확실히 세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때, 그러니까 2월 26일, 3월 5일 이때는 반도체가 세긴 했는데 다른 날보다도 특히 더 강하게 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더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도 뭐 신재생 에너지랑 이런 쪽이 유가가 올라가니까 좀 대안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그 정도까지는 강하게 형성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후보는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나 원전이나 또는 뭐 통신이나 이런 걸 보긴 하겠지만 이전 반도체에 비해서는 확신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날의 흐름을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최근에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30조 원 돌파하면서 B2도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가져올 위험은 뭘까요?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물론 잘 쓰면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좀 크게 손실을 볼 수 거의 안 쓰시나요? 저는 단타를 할 때는 레버리지를 씁니다. 근데 제가 단타를 할 때 레버리지 쓰는 이유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 쓰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오히려 안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매매 금액을 정해놓고 매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을 10억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 현금 10억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계좌에 2억만 넣어두고 5배 레버리지를 써서 10억을 사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억을 다 넣어놓고 매매하면 이 10억으로 매매해서 이게 다 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액을 계좌에 최소한으로 넣어놓고 그걸로 레버리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거를 막 극대화해서 더 큰 금액을 매매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기보다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계좌에 돈을 더 적게 두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를 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단타잖아요. 근데 단타는
이게 미수 같은 경우는 산 다음에 이틀 내로 정리를 그렇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틀 이상 안 가져가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써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뭐 레버리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그 스윙이나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레버리지를 좀 더 주의하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게 저도 옛날에 장기 투자 많이 했었어요. 제가 경력이 지금 16년 차 됐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이게 장기 투자만 많고 장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했었고 저도 초반에 장투로 그래서 꽤 수익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투로 좀 손실을 많이 봤던 게 이게 레버리지를 쓰다가 한번 크게 손실을 봤어요. 그 이유가 이게 내가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레버리지를 아무래도 사람 심리상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쓸 수 있잖아요. 쓰고 싶죠. 네, 쓰고 싶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도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으로 옛날에 손실을 좀 많이 봤었는데 이게 길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주가가 분할하면서 이게 좀 맞아요. 약간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가 삼성 같은 경우에 바이오에 막 투자한다고 하고 공장도 막 계속 증설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옛날 기준으로도 한 10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겠다. 제가 나름 분석으로 이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2017년 이때쯤이었어요. 그때 주가가 한 30만 원, 40만 원 했을 때쯤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막 레버리지를 쓰고 산 거예요. 근데 그때 주가가 이때 60만 원까지 상승했죠. 그러니까 거의 2배가 오른 거예요. 그리고 레버리지 카드 썼으니까 제가 당시에 대학교 입학했을 때쯤이었는데 수익이 그때 엄청 크게 났어요. 이걸로. 그래서 이거 내가 진짜 맞게 판단하고 주가 흐름도 잘 가니까 또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 잔고가 들어가니까 레버리지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더 추가해가면서 샀고 난 이거 100만 원 간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가져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한번 그 분식회계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반토막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뭐 분식회계 이슈를 그때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사실 이게 기업의 길게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있을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부식회계 되면서 거래 정지도 잠시 됐었고 이런 거는 좀 일단 악재로 단기간에 악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주가가 이게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써서 또 레버리지를 써서 사면은 이게 내 담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강제로 이제 담보 부족이면 주식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주식을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딜 수가 없는 네, 거죠. 다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다 팔아버리고 깡통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결국에 주가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물론 뭐 평생 버틸 수만 있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형주잖아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 개별 이슈로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시장이라는 게 또 이번에 이란 전쟁으로 단기간에 지수가 20% 떨어진 것도 보셨고 이전에 코로나 때도 뭐 2200에서 한 1400까지 한 2주 만에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은 그냥 다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레버리지를 쓰면서 중장기로 가져간다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연결하는 질문, 미수거래는 반대 매매가 시장이 낙폭을 키우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금은 강제 청산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레버리지 쓰면 안 된다? 사실 그냥 이렇게 급락해서 떨어졌던 게 이날에는 사실 반대 매매는 아니지만 그냥 담보가 부족해서 판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에 7% 떨어지고 이날에 12% 떨어지니까 이게 지수가 20% 떨어졌으면 개별 종목은 거의 뭐 하나가 맞은 거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레버리지 쓴 사람들 파니까 더 낙폭을 이렇게 키웠던 것도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를 쓰면서 계속 좀 길게 가져가면 이런 상황을 꼭 맞게 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가능하면은 일단 주식 담보대출이나 특히 신용 이렇게 증권 계좌 내에서 빌려서 쓰는 거는 만약에 하더라도 진짜 일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것을 진짜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너무 확신이 있어서 한다고 진짜 레버리지 어떻게든 꼭 써야겠다 한다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그러니까 증권사 내에서 빌리는 것보다 차라리 외부에서 빌려오면은 이거는 반대 매매는 안 당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제 단타를 하든 뭐 가치 투자를 하든 성장주 투자를 하든 어떤 방식을 하든 어쨌든 지금 한국 주식에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한국 증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굉장히 뭐 지금 조정 겪은 걸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
거기에는 뭐 반도체 실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금리나 뭐 유동성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정책 드라이브,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상법 개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정부의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증권시장 관련해서, 자본시장 관련해서 했는 것들이 어땠는지, 개인적으로 또 주식 투자를 벌써 하신 지 16년, 17년, 거의 10대 후반부터 하신 거잖아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례적으로 하신 건데 어떠셨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그래도 정책 드라이브 어떤 것들이 좀 더 생기면 좋아질 것 같다.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지수가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실적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진짜 큰 이유가 정부 정책도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게 뭐 상법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자사주 소각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정부에서 좀 국내에 있는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으로 다 좀 부동산에 있는 끌어오려고. 걸 주식으로.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미국 주식 팔아서 국내로 오면은 또 세금 혜택 준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다주택자 정리하고 이제 국장으로 이렇게 최근에 올려고 주요 하고. 입지에 금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 팔고 뭐 금융상품 ETF 투자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하니까 그 국내 시장으로 이렇게 좀 유동성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은 좀 이런 추세가 그래도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좀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기면 뭐가 좋겠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저는 사실 좀 트레이딩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사실 생각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지금 추세대로 잘 하면 그러니까 이어가면은 국장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어쨌든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니까 이 영상 보신 분도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주의 성장주의 투자 하시는 분이 영상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따라 하셔야 되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투자 좀 한마디 주고 가신다면요? 일단 만약에 오늘 영상을 단타를 안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기 매매라는 게, 제가 주식 경력이 지금 16년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진짜 전업을 제가 23년부터 했지만 사실 대학교 다닐 때도 수업 없을 때마다 거의 저처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오랫동안 숙련 배우고, 저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다 겪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매매하고 수익 내는 걸 보고 이거 쉽게 생각하고 하시면은 진짜 깡통 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만약에 단타 시도를 해보신다고 해도 금액을 진짜 적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 무조건 100만 원 이하로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가, 이게 단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그냥 실력에 따라서만 수익이 좌우되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도 길게 보면 무조건 실력에 따라서 좌우되긴 하는데, 근데 단기간에 보면은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샀는데 운 좋게 종목 잘 골라서 단기간에는 뭐 몇 달을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근데 단타는 매도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두 종목은 운으로 벌 수도 있어도 종목을 많이 매매하면 매매할수록 이게 뭐 동전을 많이 집으면 결국 앞뒤 반반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단타는 완전히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은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다고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금액으로. 네네. 그래서 작은 금액으로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다가 소액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금액을 올려 나가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은 진짜 100%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쉬운 거 아니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자금 측면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뭐 대표님과 인터뷰를 아마 지금 한 해 한 번씩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3-4번 뵌 것 같은데, 뵐 때마다 투자법이 좀 심플하잖아요. 네. 옆에서 봤을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약간 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늘 드는 생각은, 누군가 그걸 했을 때 굉장히 쉽게 하고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이 그걸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16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투자를 한 거죠.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투자를 하면서 지금 이제 30대 초반까지 16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방법이 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투자 방법을 심플하게 만든 거겠죠. 네, 그쵸. 이렇게 뭐 쉽게 설명을 들어도 사실 깊숙이 보면은 이게 엄청난 디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에 목표가 있고 꿈이 있다면 따라 하시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것대로 소액으로 하신다면 훨씬 더 연습이 되고 거기서 실력이 쌓은 다음에 금액을 높이는 것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유튜브 채널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제가 대왕개미 홍인기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나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특히 더 집중해서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투자자 홍인기 대표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 채널 넘어가시면 훨씬 더 깊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정투자자 홍인기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